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유통관사 학기 동반자 이춘길입니다. 이번 시험의 문제 중에서 많은 수험생들 중에서 가장 득점이 낮은 몇몇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시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를 하여 득점을 올리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짧은 시간에 평균 65점으로 합격을 한다는 생각이 중요하고 그러한 전략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항상 모든 자격시험의 기본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살펴볼 내용은요, 2022년 5월 14일에 시행한 내용입니다. 유통관사 2급이고 여러분이 받았던 문제 중에서 A형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문제 특징,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왔던 문제는 이제 A형 12번의 문제가 되겠죠. A형 12번의 문제. 자, A형 12번의 문제인데 여기에서 12번에서 이제 나온 건, 여기서 나온 건 뭡니까? 대화에는 작은 가계를 인수한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거. 아래 글상자 내용을 갖다 해서 3년치 현금 유입에 대한 현재 가치를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론이 뭡니까? 이론은 현재 가치라고 보통 말하죠. NPV라고 해요. NPV. Net Present Value라고 해서 NPV입니다. 여기는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책을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미 제가 쓰는 이춘길 명품 유통관사 2급에는 당연히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이 있고. 자, 사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갖다가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아마 평소에 한 번이라도 문제를 풀어보신 분이라면 쉽게 정답을 맞출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굉장히 이런 문제에서 헷갈렸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뭐 시장 조사율이 뭐 1년 후 하고 2년 후에 얼마, 그 다음에 400만 원, 그 다음에 3년에 500만 원 현금 유입이 발생한대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 시장 이율은 10%로 한다고 나와 있죠. 최종 답은 뭐 10만 원 자리에서 버림하여 구한다고 했는데, 자, 이건 제가 밑에 친절하게 써놨어요. 이게 사실 현재 가치 가지고 여기 나와 있죠. 현재 가치 여기서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가 NPV 나와 있고, 자, 1년에 300만 원 들어온다 했죠. 그래서 이거 300만 원 들어오는데 이걸 갖다가 이자율, 여기 나와 있는 이 1 플러스 이자율 더해서 이 기간은 갖다 1년이에요. 1년. 그 다음에 그 다음 2년에는 400만 원 들어오고 역시 똑같이인데 기간을 갖다 2년 여기죠. 2년 여기 2년. 그 다음에 500만 원 3년 뒤에 들어오고 똑같은 이자율은 10%이고 기간은 3이에요. 3. 이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쌀집 계산기로 두들겨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1년 계산하고 2년 계산하고 3년 계산하면 약 한 900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나왔을 때 만원 미만은 버린다고 했기 때문에 97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은 만약에 문제에서 내가 여기서 시장 조사 결과 1년 후에 300만 원, 2년 뒤에 400만 원, 3년 뒤에 500만 원이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투자액이 있어요. 투자액. 만약에 여기서 내가 투자액이 있다는 거. 투자액. 투자액을 갖다가 투자액이 얼마냐? 한 500만 원 됐다 이거죠. 500만 원. 투자액이. 순수하게 투자액이 500만 원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NPV를 구하라는 것은요. 여기서는 현재 가치를 구하라는 것인데 이 순현재 가치라는 것은 net present value라는 것은요. 여기 970만 원 나왔잖아요. 970만 원 여기에서 500만 원이라는 이 금액을 빼야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재무관료에서 순수한 그 내용이 드는 순현재 가치가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문제에서 지문상으로는 얼마를 투자했다는 것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실질적으로 NPV 순현재 가치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구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것은 여러분이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은 한 번 정도만 여러분이 제대로 된 책을 받고 문제를 풀어봤다면 반드시 쉽게 맞출 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틀렸고 정답이 굉장히 낮았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통물류 일반의 12번 문제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상권 분석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상권 분석에서 29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아래 글상자 왼쪽에는 다양한 상권 분석 기법들이 있죠. 이게 상권 분석 기법들입니다.
이들 특징과 관련된 상권 분석 기법들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그러니까 분석 내용 및 특징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분석 내용 특징이 나와 있죠.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옆에 하고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뭐냐 묻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를 여러분이 알고 있느냐. 자, 우리가 상권을 분석할 때는요, 기존 점포라는 게 있어야 된다. 기존 점포.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신규라는 게 있어요. 신규 점포. 그래서 기존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 방법과 신규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게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기존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이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왜? 기존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신규 점포에 대한 상권 분석 방법도 세 가지로 크게 나누죠. 뭐 기술적 모형이 있고 기술적 또는 물론 서술적도 괜찮아요. 규범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규범적. 그 다음에 확률적 있죠. 확률적. 자, 요 세 가지를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했었어요. 기술적 모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체크리스트법, 그 다음에 CST CST 기법, 현지 조사법과 비율법 같은 게 있었죠. 이런 것은 규범적 모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레일리 모형하고 중심지 이론이죠. 물론 수정 레일리 법칙, 즉 컨버스 제1법칙과 2법칙도 규범적 모형에 속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확률적 모형 허프죠. MNL, MCI, 루스 모형. 이런 식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일단은 여기 보시면요. 여기 확률적 모형 기억번 같은 것은 확률적 모형이죠. 다항 로진 모형. 그 다음 니은 같은 경우도 당연히 확률적 모형이고요. 그 다음 디귿, 리을, 미음. 자, 디귿번과 리을번과 미음번. 여기는 다 규범적 모형입니다. 자, 여러분께 이런 것은 충분히 여러분이 이 정도는 알고 시험장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이런 것은 당연히 알고 이번 시험뿐만이 아니라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 좀 아깝게 안타깝게 잘못됐다고 했을 때도 이런 내용을 알고서 시험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상권 분석 기법을 한번 따져 본다면요. 자, 두 도시 간에 여기 두 도시죠. 두 도시 간의 상권 경계 지점을 결정한다. 이건 뭡니까? 두 도시. 사실 원래 상권은요. 기본적으로 개별 점포의 상권 분석을 하는 게 원칙적인 1차, 2차, 3차로 나누는 분석 기법이죠. 근데 그 개별 점포의 상권이 아니라 도시 간의 경계 지점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네일리 모형이죠. 네일리 모형. 그 네일리 모형과 그 네일리 모형이 수정한 컨버스 법칙. 여기는 두 가지가 있죠. 뭡니까? 미음번하고 컨버스 모형. 디귿번이 여기 나와요. 디귿번. 자, 그 다음에 여기 점포 이미지 등 다양한 점포 특성을 반영한다. 사실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뉴턴의 중력의 모형을 갖다가 수용 모형. 자, 뉴턴의 중력의 모형은 뭡니까?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사실은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이 개념은요. 여기에서 솔직히 말해서 미음번도 맞습니다. 미음번. 그 다음에 여기 니은번도 사실 틀린 건 아니에요. 왜? 허프 모형의 공식이 뭡니까?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하고 수정허프 모형은 뭐예요?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 중력의 모형이란 것은 여기서 다른 거 아닙니다. 그 거리란 개념이 나올 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소비자 점포 선택은 결정론적인 것이 아니다. 결정론적인 것이라는 것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뭡니까? 확률적이라는 것이죠. 확률적이라는 것은 뭘로 말할 수가 있어요? 확률적인 것은 여기서 아까 기억번과 니은번이죠. 니은번. 자, 육각형 형태의 배우주 모양이 나왔어요. 육각형 형태의 배우주 모양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죠? 자, 어떤 상업 중심지가 하나만 존재할 때는 가장 이상적인 상권의 모양은 무슨 형이다? 원형이다. 여러 중심지가 있을 때는 뭐다? 정육각형의 상권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중심지 이론이죠. 중심지. 그래서 여기서 동그라미 리을번이 가장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건 리을번이에요. 무조건 리을번. 그러면은 맨 끝에 리을번이 나와 있는 것을 가장 여러분이 먼저 고르셔야 돼요. 리을번. 이거죠. 이거. 자, 정답은 1번 아니면 5번으로 여러분이 정답을 고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소비자 점프 선택은 결정론적인 게 아니라 확률적이다. 그럼 기억번과 니은번이 사실 들어야 돼. 기억번과 니은번인데 기억번 여기 아니죠. 기억번과 니은번이 있는 여기가 맞습니다. 이거. 정답은 이미 결정됐어요. 5번. 그래서 5번인데 맨 앞에 나온 것은 미음번이 아니라 디귿번 했습니다. 미음번, 디귿번. 디귿번 했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이거 기억번이 들 수밖에 없고요. 기억번. 그 다음에 미음번하고 니음번이 돼야 되는데, 미음번과 니음번이 돼야 되는데, 미음번은 나왔죠. 그래서 이런 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요, 맨 앞에는 이거 미음번만 들어야 된다. 디귿번이 아니다. 이런 말하면 틀린 것이에요. 미음번과 디귿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시려면요. 이런 식의, 뭔가 모르게, 이런 식의 내용 같은 거.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식의 내용과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식의 내용을 갖다가 반드시 잘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거. 이렇게. 이게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가지로 나올 수 있구나. 그리고 정답을 고를 때도 이렇게 고르는구나라고 여러분이 알아야만이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 자체가 지금 제가 계속 풀고 있는 이 문제는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것만 제가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이도가 높은 것을 풀면은요. 난이도가 쉬운 것은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것도 하나의 훈련 방법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상권 분석에서 가장 어렵다는 29번 봤고요. 다음은 이제 유통 마케팅 문제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이제 61번 문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61번은요. 아래 글상자에서 RFM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습니다. 자, 사실 문제 자체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교재에는 충분히 나와 있어요. 물론 당연히 명품 유통관리사 제가 쓴 책에도 당연히 나와 있고요. 자, 이건 기본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RFM이라는 것은 자, 기업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고객이 될 것인가를 구별해내는 기법이에요. 그런데 이 R라는 것은 뭡니까? R은 다른 게 아니라 리센스예요. 리센스라는 것은 뭡니까? 최근에 왔느냐? 리센스. 최근에 고객이 방문했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F는 뭡니까? F, 프리퀀시죠. 이건 프리퀀시. 프리퀀시는 얼마나 구매 빈도가 높으냐. 빈도의 빈도. 또는 방문 빈도가 높으냐 이거죠. 그 다음에 M은 뭡니까? M은 모멘터리 어마운트. 자, 이 모네터리 어마운트인데 모네터리 어마운트가 있어요. 어마운트. 자, 이거 구매 금액 있죠. 구매 금액. 자,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고객을 갖다가 분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자, 이제 한번 지문 내용적으로 따져보시죠. 그리고 여기서 기억보는 재무적인 가치 측정뿐만 아니라 관계 활동에 대한 질적 측면에서 함께 고려한 것이다. 그래서 이 고객을 분석할 때 좋은 것이 있으면 모두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한 고객을 갖다가 평가하는 것이에요. 왜? 질적 측면이라는 것은 양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매 금액적인 측면을 따져볼 수 있는데 그 질적 측면은 뭡니까? 최근에 왔느냐, 구매 빈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이죠. 자, 니은번 같은 최근 구매 시점, 빈도, 구매금 세 가지. 이건 아까 방금 전에 했던 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내용. 자, 그 다음에 RFM의 개별 요소에 대한 중요도가 산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중요도에 따라서 다른 가정치를 적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왜? RFM이라고 해서 모든 산업에, 즉 산업이라는 것은 소비재 산업뿐만이 아니라 산업재 산업도 있잖아요. 산업재 산업에서도 물론 이런 것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소비재적인 측면을 모두 따져본 것이에요. 자, 1번 고객 세그멘트는 세분화시킨다는 것이죠. 세그멘트에 따라 차별적 마케팅을 하거나 고객 평가를 통해서 등급을 부여해서 관리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인간은 평등하지만은요 고객은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팔아준 고객을 높이 평가하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고객은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인지상정이에요. 자, 그 다음 미음
사용하기 편리하지만 개별 고객 수역 기여도를 갖다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죠. 왜? 사용하기는 편리해요. 왜? 세 가지. 출근에 왔느냐, 얼마나 방문을 많이 했느냐, 구매 금액이 많으냐. 그러면 가장 구매 금액이 많고 가장 자주 오고 가장 출근한 고객이 가장 나한테는 좋은 고객이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익 기여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요. 왜? 자주 오기는 오는데 뭐 올 때마다 껌만 사가요. 1,000원짜리 껌만 사가면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한 번 올 때마다 뭐 1,000만원어치 또는 1억 원어치 사간다. 그 사람은 뭡니까? 자주 안 오지만은 1년에 한 번밖에 오지 않지만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매일 자주 오는 고객보다 구매 금액이 크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좀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 기억번과 니은번과 디귿번과 리을번과 미음번은 모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 맞는 내용입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이런 것은 모두 옳은 것이라고 나열한 게 있는데 이런 것은 대부분 틀린 걸로 열가지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하고 여기서 옳은 것이기 때문에 5개인데 옳은 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50% 이상은 옳은 걸로 열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은 1번과 2번도 모두 옳은 것인데 아마 대부분은 옳은 걸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옳은 걸로. 그래서 아마 이런 식의 혹시 문제가 나올 때 내가 정 모르겠다 했을 때는 그냥 모든 내용 있는 걸 다 정답으로 체크해 가지고 선택을 하더라도 틀린 건 별로 없을 것이에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지만은 혹시라도 우리 시험에서는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걸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유통 마케팅 문제를 풀어봤고 유통 정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85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아래 글상자의 내용이 설명하고 있는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은 뭐냐 묻고 있어요. 그럼 여기 지문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지문을 모두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가 다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됩니다. 사실. 그런데 여기서는요. 모든 내용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다 모르더라도 4번 내용만 알아도 무조건 정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이걸 많이 틀렸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물론 수험생 입장에서는 뭐 어려울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거 뭡니까? 여기 나오는 거 기본적으로 이게 뭐예요? 기업 간의 거래에 관한 데이터 표준화한다. 표준화 통신망을 이용해서 거래 당사 컴퓨터사에서 직접 전송 신호를 주고받도록 지원하는 기술로 최근에 클라우드 컴퓨팅 EDI가 있는데 자 클라우드 이거 빼놓고 여기 있는 지문이 뭐예요? 책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거요. EDI죠. EDI. 표준화된 전자문서의 교환 서비스. 그다음 일렉트로닉 데이터 인터체인지인 EDI를 말하고 있어요. EDI. 정답은 EDI인데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과연 여러분들이 비코인이라든가 XML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O2O라든가 SAAS를 알고 있느냐 이거죠. 알아야 돼요. 사실 기본적으로 이런 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1번에 나오는 비코는 뭡니까? 비코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비코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가 뭐죠? 이 등대라든가 경광등, 무선 송신소 등을 보통 비코이라고 말하죠. 지금 여러분 책에는 그대로 쓰여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21세기 초부터 주로 무선 표식을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루투스 기반으로 근거리 내에 감지되는 스마트 기기에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무선 통신 장치를 보통 비코이라고 해요. 비코이란 것. 무선 이 비코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 알아두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뭡니까? 여기 나오는 것은 이 XML 있잖아요. XML 같은 경우는 뭘 말하시죠? XML은 여러분께서 이거는 갖다가 Extensible Markup Language의 약자입니다. Extensible Markup Language. 그러니까 주로 다른 종류의 시스템, 특히 인터넷에 연결된 시스템끼리 데이터를 쉽게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HTML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죠? HTML 알 것이에요. HTML. 그래서 HTML 이렇게 HTML 있잖아요. HTML인데 그런 거 이렇게 HTML 있잖아요. 이런 거 한계를 극복할 목적으로 만든 게 바로 XML, Extensible, 확장시킨다는 것이죠. 마크는 문제. 그 다음에 O2가 있잖아요. O2.
이건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to 오프라인. 이거예요. 온라인 to 오프라인. 그리고 이거는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주문 및 결제를 하고요. 오프라인에서 실제 서비스나 제품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대중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는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각광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오포가 있습니다. 여기 포는 뭐냐면은 이 포예요. 포 전치사 포. 이거는 뭐냐? 여기 똑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같아요. 그 포인데 뭐냐? 이 오프라인은 온라인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AS라는 건 여기 나와 있지만은 SAS는 뭐예요? 이 SAS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서 봤습니까? 이거는 어플리케이션 소비 관점에서 제공되는 IT 서비스입니다. 조직이나 개인이 페이퍼 클릭 같은 거 수익 모델을 이용해서 클라우드의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서 SAE 이 서비스도 뭡니까? 소프트웨어죠. 서비스 소프트웨어. 자,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일단 정답은 여기서는 이 EDI가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됩니다. EDI 했던 거. 이런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렵게 공부하면은 이건 한정없이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쉽게 공부하고 거기에 나올 내용,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여러분이 정답을 맞출 수가 있어요. 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2022년 5월 14일 날 시험 문제, 기출문제를 모두 풀고 싶으시면요. 에듀큐브라는 사이트 오셔가지고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자주 여러분하고 이런 문제를 바탕으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시고 여러분 8월달 시험에서 또는 11월달 시험에서는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갖도록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세요.